고등학교 입학 서류를 떼러 갔다가 딸은 가족관계 증명서에서 처음 보는 남동생 이름을 발견합니다. 그 아이는 아버지가 불륜으로 낳은 혼외자였고 더 충격적인 건 그 아이가 몰래 엄마 호적에 올라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내연녀는 딸이 다니는 중학교까지 직접 찾아와 담임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 아이 어머니가 요즘 정신적으로 많이 불안정하세요. 혼자 아이 키우면서 많이 힘드신 것 같아서 가까운 지인으로서 걱정이 돼 왔어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속은 달랐습니다. 선생님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그 여자는 딸에게만 들리게 낮게 속삭였습니다. 너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으면 그냥 포기하고 살아. 이길 수 없는 싸움이야. 하지만 딸은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법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재판정에서 아버지와 내연녀를 마주서게 됩니다. 아버지가 가장 감추고 싶었던 메시지, 내연녀가 가장 두려워하던 기록. 그 모든 것이 판사 앞에 낱낱이 펼쳐지는 날, 복수는 조용하고 완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가장 비열한 배신, 그리고 그 배신을 법으로 끝내 되갚아준 한 딸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어이없고 화가 나고 그러면서도 끝에는 뭔가 시원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 채널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던 해 봄이었습니다. 교복 치수를 재고 입학 서류를 챙기던 날, 엄마는 조용히 저를 데리고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새 교복, 새 가방 얘기를 하며 들떠 있었지만 저는 그저 엄마 얼굴만 봤습니다. 엄마는 그때부터 늘 지쳐 보였습니다. 제가 초등학생일 때 아빠가 집을 나갔고 그 후 우리 집에는 웃음보다 한숨이 더 많아졌으니까요. 아빠는 원래 엄마와 같은 회사에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가정적인 척했고 딸인 저한테도 다정한 아버지인 척했죠. 하지만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 무렵 엄마는 아빠가 같은 직장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그 여자 역시 남편이 있는 유부녀였다는 거였습니다. 엄마가 붙잡고 울며 사정하자 아빠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난 그 여자 없이 못 살아. 이제 와서 좋은 남편 노릇, 좋은 아빠 노릇 하라면 못해.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아빠는 진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엄마는 한동안 멍한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아침마다 눈이 퉁퉁 부은 얼굴로 출근했고 밤에는 손가락 마디가 붓도록 일하고 돌아왔습니다. 엄마는 제 앞에서 애써 웃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욕실에서 소리 없이 우는 걸 몇 번이나 봤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는 저를 데리고 아빠를 찾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이야기해보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어려도 알았습니다. 엄마는 아직 포기하지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날 우리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걸 보고 말았습니다. 멀리서 아빠가 한 여자와 다정하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둘은 오래된 부부처럼 자연스러웠고 아빠는 그 여자 어깨를 감싸며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얼어붙었고 저도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여자의 배가 정말 산처럼 불러 있었습니다. 아빠는 우리를 발견했지만 놀라는 기색도 미안해하는 얼굴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짜증 섞인 표정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왜 왔어? 엄마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설마 저 여자 아이까지? 그때였습니다. 그 여자가 아빠 팔에 매달리며 비명 같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빠, 이 사람들 왜 여기 온 거야? 나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 배 속악이 어떡하려고.
제 손을 잡고 있던 엄마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빠는 그 여자를 달래느라 우리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말 그대로 등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거기 서 있는데도 마치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엄마는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엄마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날 저는 아버지라는 사람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었습니다. 이혼은 몇 달 뒤 서류상으로 정리됐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입학 서류를 떼던 그날, 우리는 주민센터 창구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아래쪽에 낯선 이름 하나가 더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남자아이 이름. 분명 우리 집에는 저 하나뿐인데 아빠의 자녀로 등록된 아들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직원은 서류에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빠가 이혼이 완전히 끝나기 전 서둘러 출생신고를 마쳐 마치 엄마와의 혼인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처럼 올린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창구 앞에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종이를 잡은 손으로 그 이름을 몇 번이나 문질렀습니다. 지워질까 싶어서요. 하지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사람을 진심으로 증오했습니다. 아빠가 엄마를 배신한 것도 모자라 다른 여자가 낳은 아이를 우리 가족 서류에 몰래 끼워 넣었다는 사실. 저는 그때 아주 어리지만 분명히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내가 꼭 되돌려줄 거야. 아빠가 우리를 서류 한 장으로 모욕한 것보다 더 정확하게, 더 아프게. 그날 이후 엄마는 더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소화제를 먹었고 새벽에 놀라 깨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모른 척 방문을 닫고 누웠지만 사실 다 들었습니다. 엄마가 혼자 울며 중얼거리는 소리를요. 어떻게 내 이름에다가 그 아이를 올려놓았지? 어떻게 나한테 이런 걸 남기고 가? 그나마 버티던 일상이 완전히 무너진 건 그로부터 2년 뒤였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이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방과 후 담임 선생님께 불려갔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교무실 문을 열었더니 낯선 여자 하나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저를 보자마자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어머, 민수 누나네. 많이 컸다. 민수. 그 이름이 우리 집 서류에 적힌 그 이름이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내 연녀였습니다. 아빠가 아이를 낳은 그 여자. 선생님은 당황한 표정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이분이 너 아버지 쪽 관계자라고 하시는데 가정 상황에 대해서 여쭤보신다고 했어. 그 여자는 선생님 앞에서 능청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 아이 어머니가 혼자 키우신 거잖아요. 요즘 많이 힘드신 것 같던데 아이가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걱정이 돼서요. 가정이 불안정하면 아이도 불안정해지잖아요. 아시다시피. 저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선생님이 뭔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 여자는 계속했습니다. 원래 재산은 아들한테 가야 하잖아요. 남편 그러니까 민수 아버지가 그쪽 정리를 이미 다 했거든요. 법적으로도 그게 맞고요. 그 집은 이제 받을 게 없는 거예요. 선생님도 참고하세요. 저 아이 형편이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그 순간 선생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도 굳어 있었습니다. 어이없어서. 이 여자가 지금 담임 선생님 앞에서 제 집 형편을 폭로하고 재산은 아들한테만 간다고 공언하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가정 사정은 좀 더 신중하게. 그 여자는 그러거나 말거나 일어서며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선생님에게는 들리지 않게 저한테만 들리게 말했습니다. 너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으면 그냥 포기하고 살아.
이길 수 없는 싸움이야. 그리고 가방을 들고 유유히 나갔습니다. 교무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었습니다. 절대로 저 여자 앞에서는 울지 않겠다고. 집에 오는 길 내내 그 목소리가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엄마한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엄마가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요. 대신 방에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울음이 끝난 뒤 처음으로 또렷이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공부해서 저 여자를 법정에 세울 거야.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그로부터 2달 뒤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빠가 엄마한테 전화를 한 통 해온 겁니다. 저는 옆방에 있다가 그 통화를 들었습니다. 민수 관련 행정 처리할 게 있어. 서류상 내가 엄마로 돼 있으니까 도장 하나만 찍어줘. 엄마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아빠는 어이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거잖아. 어차피 이미 된 일이야. 내가 괜히 예민하게 굴지 말고 협조만 해줘.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미안하다는 감각 자체가 없는 겁니다. 통화를 끊은 엄마는 제 방문을 살짝 두드리고 들어와 말했습니다. 공부해. 너는 절대 당하고만 살지 마.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 뒤로 저는 살아남기 위해 공부했습니다.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나와 엄마를 지킬 힘을 갖기 위해 책을 붙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심리적으로 굉장히 예민해지셨고 주변 분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세요. 혹시 아이한테서 이상한 점 느끼셨으면 꼭 연락 주세요. 저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엄마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요. 이 여자가 지금 선생님 앞에서 엄마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겉으론 걱정하는 척, 속으론 엄마를 무너뜨리려는 말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를 직접 뵌 적이 있으신가요? 그 여자는 잠시 웃으며 대답을 흘렸습니다. 아, 가끔 마주치죠. 저도 참 안타깝고 걱정이 돼서요. 그때 선생님이 서류를 가지러 자리를 잠깐 비웠습니다. 그 순간 그 여자가 제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여자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선생님에게는 절대 들리지 않게 저한테만 들리게 말했습니다. 너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으면 그냥 포기하고 살아. 이길 수 없는 싸움이야. 그리고 선생님이 돌아오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선생님,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이 아이 좀 봐주세요. 가방을 들고 유유히 나갔습니다. 교무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엄마 앞에 앉아 오래된 서랍에서 엄마가 숨겨둔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당시 주민센터 서류, 법률 상담 메모, 엄마가 혼자 적어둔 메모. 짧은 문장 하나가 눈을 붙잡았습니다. 나는 괜찮다. 그런데 우리 딸 인생까지 더럽힌 건 못 참겠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처음으로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 상처 때문에 복수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제가 정말 견딜 수 없었던 건 엄마가 자기보다 제 미래를 더 걱정하며 참아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울음이 끝난 뒤 엄마 앞에 앉아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내가 할게. 엄마가 못한 싸움 내가 끝낼게. 엄마는 깜짝 놀라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만 잊고 살아. 그 말이 진심인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잊으면서 살아온 적 없어. 아빠는 우리 이름을 망가뜨렸어.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엄마는 한참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겨낼 수 있겠니? 저는 대답했습니다. 꼭 이길 거야. 아빠가 법으로 우리를 속였으면 난 법으로 아빠를 무너뜨릴 거야.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자료를 모으고 기록을 재검토하고 전문가를 찾아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더 역겨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빠는 이혼 당시 재산 분할을 줄이려고 자산 일부를 다른 계좌로 돌려놨고 내연녀와의 생활비를 회사 거래처 명목으로 처리한 흔적도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피해자인 척 굴었지만 실제로는 아주 계산적이었던 겁니다. 내연녀의 전 남편과도 연락이 닿았습니다. 처음엔 그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보여주자 그의 얼굴빛이 바뀌었습니다. 그 사람들 끝까지 사람을 바보로 만들었군요.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제 엄마와 제 인생을 위해 싸우려는 거예요. 원하시면 같이 자료를 정리해 드릴게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진짜 재판이 시작될 준비가 됐습니다. 재판 첫날 법정에서 아빠는 저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내연녀는 옆자리에 나와 고상한 척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교무실에서 저한테만 들리게 속삭이던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그 대답이었습니다. 아빠 측은 예상대로 주장했습니다. 오래된 일이고 절차상 착오였으며 감정적인 문제를 과도하게 법으로 끌어왔다는 식이었습니다. 내연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몰랐고 출생신고는 아빠가 알아서 처리한 일이라며 발을 뺐습니다. 하지만 재판 중반 아빠 측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던 자료가 제출됐습니다. 아이 출생신고를 준비하던 당시 아빠와 내연녀가 주고받은 메시지가 확보된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빠 메시지였습니다. 이혼 완전히 끝나기 전에 빨리 올려버려. 그래야 나중에 설명 안 해도 되잖아. 내연녀 답장이었습니다. 알아서 해. 근데 나중에 그쪽에서 뭐라고 하면 어떡해? 아빠 답장이었습니다. 모르면 되지. 서류가 한 번 올라가면 뒤집는 게 더 힘드니까. 그 메시지 내용이 법정에서 읽히는 순간 방청석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아빠 얼굴은 죽은 사람처럼 굳었습니다. 내연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들을 바라보며 이상하게도 통쾌함보다 먼저 허무함이 왔습니다. 내 어린 시절을 망쳐놓은 게 결국 저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 너무 선명해졌기 때문입니다. 판사가 제게 물었습니다. 원고는 무엇을 가장 바로 잡고 싶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기록입니다. 그리고 책임입니다. 불륜 자체는 과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거를 숨기려고 제 어머니 이름과 제 가족 관계를 이용한 건 현재까지 이어진 피해입니다. 그 일을 단순한 착오로 축소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저도 울 것 같았으니까요. 추가 기일에서 내연녀의 전 남편이 참고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신도 오랫동안 속았고 상대방들이 모든 걸 자기 입맛대로 덮으려 했다고요. 그 진술은 아빠와 내연녀가 얼마나 일관되게 타인을 속여왔는지 보여주는데 결정적이었습니다. 아빠는 궁지에 몰리자 법원 복도에서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됐잖아. 왜 이렇게까지 하냐? 내가 이긴다 한들 뭐가 남아? 저는 그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제게 상처 준 사람이 왜 자기가 상처받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얼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남는 걸 생각했으면 여기까지 안 왔어요. 아빠가 잃어야 할 걸 생각해서 왔지. 아빠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너 진짜 독하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데요. 마지막 변론기일 저는 준비한 진술서를 직접 읽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집을 나가는 걸 봤습니다. 하지만 더 오래 잊히지 않은 건 가족관계 증명서에서 처음 보는 이름을 발견하던 순간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내연녀라는 사람이 저를 내려다보며 속삭이던 말입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싸움을 이기러 왔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누구의 불륜을 가려주는 서류도 누구의 편의를 위한 가면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이었고 한 가족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이제라도 법이 확인해 주길 바랍니다. 법정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선고일. 판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문제된 가족관계 기록의 정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원고 측이 받은 정신적 손해가 적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단순차고나 오래된 일이라는 변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혼 전후 은닉된 재산 흐름도 추가로 문제 삼을 수 있는 여지가 인정됐습니다. 엄마는 입을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길고 지독했던 시간이 처음으로 조금은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판결 후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아빠가 전처와 딸 이름을 이용해 거짓 가족 서류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회사와 거래처, 친척들 사이로 번졌습니다. 불륜보다 더 치명적이었던 건 그 계산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아빠를 진짜 얼굴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온 엄마는 제 손을 잡고 한참 울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이제야 살 것 같다. 재판이 끝난 뒤에도 세상이 하루아침에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상처는 판결문 한 장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도 분명히 달라진 건 있었습니다. 엄마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고 다니지 않았고, 저도 가족 서류를 뗄 때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우리를 짓눌렀던 이름 하나가 제자리로 돌아갔다는 사실만으로도 숨이 쉬어졌습니다. 아빠는 이후로도 여러 차례 연락을 해왔습니다. 처음엔 화를 냈고, 나중엔 억울하다고 했고, 그 다음엔 피는 못 속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떤 말에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는 타이밍을 놓치면 용서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 위안을 위한 소음이 됩니다. 아빠의 말들이 딱 그랬습니다. 덜 외롭고 싶어서, 덜 부끄럽고 싶어서 건네는 소음. 저는 이제 그 소음을 들어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내연녀와 그 아들도 결국 따로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미워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아이 역시 어른들의 잘못 속에 태어나 아무 죄 없이 흔들린 인생일 테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누구의 인생이든 다른 사람의 이름을 짓밟고 세워질 수는 없다는 것. 저는 그걸 끝내 법으로 확인받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엄마와 저는 작은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편하게 웃으며 먹는 식사였습니다. 엄마는 국을 한 숟갈 뜨다 말고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해?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안 해. 예전엔 내가 복수하려는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었어. 엄마 인생이 틀리지 않았다고, 내 어린 시절이 거짓이 아니었다고 증명하고 싶었던 것 같아. 엄마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넌 내가 지켜야 하는 딸인 줄만 알았는데 어느새 내가 날 지켜줬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울컥했습니다. 저는 강해야 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울면 안 되고 흔들리면 안 되고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요. 하지만 엄마 앞에서만큼은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끝났어, 엄마. 이제 우리 인생 살자. 몇 달 뒤, 저는 조용히 엄마 성을 따르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누군가는 과한 선택이라고 했지만, 제겐 아니었습니다. 그건 미움 때문이 아니라 정리였습니다. 아빠가 제 이름 어디에도 흔적처럼 남아있지 않게 하는 일. 엄마와 함께 다시 시작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마지막 서류에 도장을 찍는 날, 담당 직원이 말했습니다. 이제 정리되셨습니다. 별것 아닌 행정적인 말이었는데,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정리. 맞습니다. 이제야 진짜 끝난 겁니다. 집에 돌아와 엄마와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는데 엄마가 갑자기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어릴 때 그랬잖아. 나중에 크면 아빠 혼내줄 거라고. 저도 웃었습니다. 그 말을 정말 했던 기억이 났으니까요. 아주 어리고 작았던 제가 주민센터 앞에서 떨리는 주먹을 쥐고 속으로 다짐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해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응. 나 약속 지켰어. 엄마는 말없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품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아빠에게 되돌려준 가장 큰 복수는 재판에서 이긴 것만이 아니라 엄마와 제가 끝내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 그 자체라는 걸요. 복수는 꼭 누군가를 망가뜨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빼앗긴 존엄을 되찾는 일이기도 합니다. 아빠는 우리를 버렸고 다른 여자의 아이를 엄마 호적에 몰래 올리며 우리 존재를 짓밟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남은 건 그의 새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법정에서 드러난 추한 진실, 무너진 체면, 잃어버린 딸, 돌아갈 수 없는 후회뿐이었습니다. 반면 저는 잃었던 제 이름을 되찾았고 엄마는 잃었던 삶을 되찾았습니다. 누가 진짜 이겼는지 이제는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마음속으로 그때의 어린 나에게 말합니다. 괜찮아. 내가 봤던 그 끔찍한 서류는 평생 너를 짓누르지 못했어. 내가 끝내 바로잡았으니까. 아빠가 무너뜨린 가족의 이름을 결국 딸인 내가 다시 세웠으니까. 오늘 사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대시는 오래 남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딸의 이야기처럼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참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때로는 끝까지 버티는 것 자체가 가장 강한 복수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사연을 가져오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